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싱 안 나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러 온 수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친분을 쌓고 자신의 말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일본의 아베 총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늦게 만나고 오히려 지금 리더가 없으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자라고 동맹으로서 요청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대표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사 특파원으로 트럼프 1기 동안,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년간 워싱턴 특파원을 했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세를 위협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압박했는데요. 그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나 경제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건 뭐 관세 당연합니다만 수출 통제와 제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컨설팅 회사 생크션랩이란 걸 만들었고요. 거기를 통해서 세계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보면서 미국이 정말로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와 플랫폼을 생크션랩이란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꾸준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경찰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보여주지 수출 통제, 그리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하는 제재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이제 과거 평화의 시대에서 블록의 시대, 그 다음에 수출 통제 제재가, 제가 제재 전쟁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제재 전쟁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무역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한국의 계엄이나 탄핵 사태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를 패싱할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으니까 전화통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가서 만나기까지 하고요. 그런데요, 그런 우려는 뭐 당연합니다만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싱 안 나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 1기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러 온 수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친분을 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말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일본의 아베 총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인데요. 그 트리도 총리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면박당하다시피 했고요. 계속. 그리고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맨 처음 보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임기 내내 대립하다가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 미군이 3만 몇천 명 있는데 10,000명을 이전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맨 처음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손녀딸을 불러서 중국어 노래를 연습시켜서 중국어로 노래를 시켜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걱정할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만난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주파수가 맞아서 아주 잘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만나고 오히려 지금 리더가 없으니까 좀 나중에 협상을 하자, 중요한 부분을 좀 밀어놓자라고 동맹으로서 요청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트럼프와 협상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논의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방위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퇴임하고 나서 선거에 지고 2021년 뉴욕타임스 기자를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났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을 하거든요. 재임 시절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 못하고 나와서 아쉬운 점이 뭐였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수출차에 관세를 매기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계속 자동차 관세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뭐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요,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삼성 TV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파는데 그 방위비 하나 안 올려줘?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쉬운 두 가지로 꼽은 중에 하나가 한국의 방위비니까요. 우리는 지금 뭐 관세나 이런 압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강하게 들어올 압박은 방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위비가 많아 가지고 지금 미군들이 거의 다 쓰지 못해서 남겨두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항목별로 방위비를 줍니다만 그게 아니라 미국은 주둔비 자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달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계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의 3분의 1 정도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10억 달러 뭐 아니면 50억 달러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들을 만족시키고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머리를 써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독특한 문제이기도 하죠. 뭐 다른 대통령들도 올려달라고 했지만 적정선을 찾아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방식을 보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가 느낌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쓴 트위터에 여러 건 올라갔는데요. 트럼프만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을 가진 사람이 룰을 정한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힘을 가졌느냐? 물론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어디냐? 하면 뭐 우리나라죠. 뭐 미국도 이득을 보긴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중국 밑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지키고 있고 중국에 대한 사실 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주한미군이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그 평화 배당으로 국가 경제를 개발할 수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그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피해 값을 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미군이 70년 전에 3만 명 넘게 전사하고 피를 흘려 지켜줬다. 그러니 그 피해 배당금을 이제 우리에게도 달라. 라는 게 그냥 단순히 방위비가 아니라 그 논리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가 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 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뭐 관세나 이런 것까지 함께 협상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단순히 방위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관세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다 조절해 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 작전은요. 리더가 있지만 그 리더가 결정을 하겠지만 그 리더가 그걸 짜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훌륭한 관료들이 주로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 전문가 집단의 힘으로 짜는 겁니다. 그건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우리의 실력도 있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우리가 1기 시절에 한미 FTA 협상, 그다음에 철강 쿼터제 협상을 했던 걸 보면 드러나는데요.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우리가 2017년 7월인가 9월인가 미국에서 재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한국 측 협상위 그다음에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미국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강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서 그 협상장을 깰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맹이니까 앉아서 얘기를 다 듣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서로 진전이 없어서 협상을 오랫동안 안 합니다. 다음에 3월 정도까지 거의 안 하고 뭐 물밑 협상은 하겠지만요. 거의 오랫동안 서로 갈라져 있다가 그 당시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때리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아, 그러면 우리 FTA 협상 업차입해야 할 거 요 철강 관세 쿼터 받고 이거를 타결하자라고 해서 협상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철강 관세 쿼터제로 철강 관세 면제를 받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풀었는데요. 우리의 전략과 운이 맞아 들어간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한국에서도 아, 이 협상 되게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우리는 지킬 거 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점은 그렇게 했을 때 미국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래. 관세 매긴다니까 결국 쟤들이 움직였구나. 그쪽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자 한국이 그렇게 오만하고 하더니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강을 주고 뭘 받았느냐? 미국 픽업 트럭 관세 20년 유예를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픽업 트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세단이나 이런 데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선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픽업 트럭에서 수익을 내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 픽업 트럭의 수익이 떨어지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적자를 보게 되고 뭐 해고가 되는 뭐 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걸 지켰다고 이걸 가장 큰 성과로 내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라쇼몽이라고 하죠. 서로 각각 다른 꿈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양쪽 다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 협상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지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트럼프 시절의 특징 중 하나가 트럼프랑 협상했던 나라 협상 대표들이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캐나다인데요. 요즘에도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뭐 관세 부과했다 철회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캐나다 협상 대표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라는 재무부 장관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이 사람이요. 트럼프와 협상해서 캐나다의 평가가 아, 우리는 거의 준 거 없이 다 지켰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요. 우리 캐나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냈다. 국경부터 시작해서 다 얻어냈다라고 해서 협상을 마쳤어요. 이 크리스타 프릴랜드가 그 이후로 이때 협상을 잘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거물이 되고 지금 유력한 총리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유력한 총리 후보 중에 하나가 된 이유도 내가 하면 트럼프랑 맞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관료들의 협상 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 관료들은 어떤 수준인가요? 저는 뭐 우리나라 관료들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관료를 하는 나라도 잘 없고요. 우리나라는 뭐 과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료의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은 사실 기업들이 너무나 글로벌 기업이 되고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관료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 잘하는지 금방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토피아라는 뭐 만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DMV예요. DMV가 뭐냐면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곳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요. 나무늘보로 나옵니다. 그거는 아주 풍자인데요. 그분들은 뭐 꼭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 같은 분들입니다. 일하는 게 이렇게 너무 느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나는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속도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 DMV 가더라도요. 운이 좋아서 한국계 직원 만나면 일 빨리 됩니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상당히 뛰어나고 우리나라만큼 FTA를 많이 체결해 본 나라도 없고 그래서 그만큼 협상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일기 시절에 꽃을 피워서 좀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물론 거기는 운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 공부를 해봐도 아는 건데요. 이번에도 좀 운이 좀 잘 따른다면 좀 좋은 결과를 또 오히려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시대 한국의 생존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거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틀렸을까?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안 변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과연 트럼프가 틀렸나?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가 보고 정치를 하는 고졸 미국인의 입장, 특히 고졸 미국 백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취임식에도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친 소리라 그러죠. 이렇게 임금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제조업 국가를 하느냐. 그런데 일기 때를 보면요. 실제로 뭐 그때와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조업이 어느 정도 돌아왔고요. 그때도 관세를 한 4천억 달러 부과하면서 공장들을 어거지로 미국으로 옮기도록 만들었잖아요. 돌아왔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물가를 올린다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말을 했는데 트럼프 일기 때 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히려 2%보다 약간 낮거나 2%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2% 후반, 3%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요. 경제가 나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트럼프 쪽에서 자랑하는 거는요. 미국의 중위소득이 그때 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중위소득이 한 6.89% 올랐다는 건데요. 봐라, 니들이 말하는 거 다 틀렸지 않느냐. 우리가 했던 그 4년간 결과가 좋았다라는 것이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의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트럼프가 과연 앞으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는 한국 전체로 생각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나라의 이익 전체를 보고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요것만은 무조건 지켜야 돼. 요거는 뺏기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요걸 주면 뭘 얻을 수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꼭 전체적인 나라를 주고 주파나를 튕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단순히 트럼프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 세계가 갈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지원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방,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전히 갈려있는 세상이란 걸 알았고 근데 이 갈린 세상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뭐 이미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척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저는 이제 시대적 변환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급망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산업 전략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박이나 그 군함 한국의 건조 능력에 대해서 뭐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밑에서 그렇게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근데 이미 그 머릿속에 한국은 그래도 조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니 이게 이제 우리의 나중에 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해군이 상당히 전체적인 능력에 비하면 중국보다 높지만요. 미군 함정의 수가 이미 중국보다 적어졌습니다. 미군 함정이 약 300척 정도인데요. 중국의 함정이 한 350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50척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2030년쯤 가면 100척 넘게 차이가 날 거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함정들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일단 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이 서태평양이라 그러죠. 미국의 이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제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조선소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를 짓는 거에 미국에서 1%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디냐? 그러면 뭐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선에서 좀 더 순위가 높은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좀 더 큰 군함이나 이런 걸 정비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다. 그리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걸 대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좀 협상 카드, 우리에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군함을 위해서 법도 개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국의 존스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존스법이 미국 연안에는 미국 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뭐냐?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보면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또 공급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지금도 뭐 우리가 중국산 부품 거의 쓰는 게 없습니다만 꼭 배만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들이 미국에 판다면 그 공급망을 일찍 분리해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부터도 보이는 거죠. 그래야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함과 선박 협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제가 그 중공업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업무를 하니까 제재 관련이나 하니까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득은 아닙니다. 물론 이 10조가 넘는 규모라고 하지만 그것도 매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쪼개서 오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안정적인 일거리가 생기는 거고 또 미국 시장 접근권이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좀 뭘 상징하느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갈라지고 블록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산업 경쟁자가 누굽니까? 예전에는 일본이라 그랬는데 이젠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경쟁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경쟁이 덜해지는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박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도 그렇겠죠. 그리고 각종 첨단 산업에 엄청 따라오던 중국이 우리의 경쟁자로 입찰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이 MRO 시장, 미군 선박도 유지 보수, 군함을 만드는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징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블록화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우리가 이쪽 진영에 포함되어 있으면 중국과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런 신냉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 국한해 본다면요. 미국의 수출 통제나 규제는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멀리 보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ASML이 있는 인근에 아인트호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박지성 선수나 이런 걸로 좀 유명했죠. 근데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라고 유명한 공과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ASML 옆에 있으니까 반도체로 산학 협력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데요. 미국이 그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 중국 학생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 물론 다는 아니고 반도체 관련 학과였겠죠. 그래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 한 20% 정도의 그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유명하니까 반도체 관련이나 뭐 그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반도체 정보가 다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중국 학생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와 아인트호벤 공과대는 어떻게 대학이 그냥 학생들을 내보냅니까? 이는 학문은 또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렇게 한 게 뭐냐면 중국인 학생을 박사 과정에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과정에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반도체 기술을 통제하고 중국과 막으려고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미 국방부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 하나를 제재했습니다. 이 회사랑 거래를 하지 마라. 이 회사는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을 동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래하지 못하는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한번 올렸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또 지정했어요.
그런데 또 증거가 없어 풀어줬어요. 이걸 보면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중국 반도체를 발목을 잡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나 반도체를 둘러싼 이 수출 통제나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관련된 규제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ASML을 만든 구형 장비들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에서 그걸 입도선매에서 많이 사갔죠. 거기에 대해서 AS를 막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S가 안 돼서 고장 나면 이제 고칠 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데 그런 걸 막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요.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 수출 통제가 더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하나를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런 중국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었던 지나 러몬드 전 상무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기술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 공정에 서방의 주요 업체 ASML이 있으면 ASML,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TSMC가 있으면 TSMC 이게 각 나라마다 나눠져 있는 반도체 체인을요 자기 나라에 거기에 대응하는 회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미러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 10억에서 나오는 그 천재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과속 방지턱이 있을 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중국이 질주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과거 언론사를 다닐 때 워싱턴 특파원 전에 한 10몇 년 전입니다만 중남미 특파원을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페루에 있는 화웨이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 화웨이 통신 장비가 이미 중남미를 확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먹나라고 해서 중국 업체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는데 페루 화웨이에서 취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빌딩이 한 50 몇 평 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 정말 100명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책상에서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화웨이가 그때 이미 거의 페루에서 통신 장비를 1위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화웨이의 지사장으로 만난 사람이 32살인가 34살의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평 정도 되는 사장실에서요. 정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딴 거 없다.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장 늦게까지 일하고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 삼성보다 2, 3일 더 우리가 빨리 한다. 삼성은 우리만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취재 수첩에 적은 건요. 화웨이가 1등 기업이 된다라고 제가 적고 빨간 줄을 꺼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기세를 사실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2시간법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의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강압으로 눌러서 그 격차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사실 그걸 이기려면요. 미국처럼 아예 돈을 때려부어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전 세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든가 아니면 우리도 그에 맞게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하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알았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미국이 화웨이를 맨 처음 제재한 것도요. 화웨이가 군산 복합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아마 그중에 누군가도 제가 화웨이에서 받은 느낌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세상이 블록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게요. 70년 전 6.25를 통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70년 전 6.25를 통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에 있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이 갈려가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중국이랑 다른 서방의 근데 특히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건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 북한을 컨트롤해야 될 나라가 필요한데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중국, 뭐 이제는 또 러시아가 있겠네요. 중국,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됩니다. 예전에 홍콩의 모토가 뭐냐? 게이트웨이 투 차이나, 메인랜드 차이나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 홍콩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 관문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홍콩은 중국의 관문이 아니라 그냥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홍콩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은 거기에 대해서 싱가포르이 많이 넘겨받았는데요. 아직 거기로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뭐 상품 부문을 교차해 줄 나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제품이 있더라도요. 미국이 바로 수입하지 않고 한국을 거쳐 수입하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특히 민감한 첨단 제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검수 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중국이랑도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콩이 잃어버렸던 지위를 정말 운이 좋다면,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실력과 운이 결합한다면 다시 서방 세계에서의 게이트웨이 차이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